미국 의회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좌파 의제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대비 2.7%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예상치에 부합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 상무부는 전자기기 내 반도체 칩 가치에 따라 15%에서 25%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 예산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일부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PC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전월 동기 대비는 0.2%, 전년 동기 대비는 2.9% 상승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는 점. 하지만 지난주 주간 전체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더 짙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44% 상승했고요. S&P 500은 0.59%, 다우지수는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는요, 소폭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는 4.19%까지 상승했지만 결국 4.18%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0.3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4%가 급등했습니다. 이 애플과 TSMC의 투자 요청 소식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WTI 살펴보겠습니다. 1.14%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일부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압박에 대한 우려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M7 중심으로 보시죠. 먼저 애플과 메타를 제외한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0.55%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0.28%, 이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87% 마감했고요. 이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아마존 소비 기술 강세에 반영됐던 하루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알파벳 0.31% 상승했고요. 메타 0.69%, 특히나 테슬라는 4% 이상 급등했던 하루였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뒤늦게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달에만 무려 32%나 급등했고요. 이 미국 기업 시총 순위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8위에 올랐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말 예정된 미국 고용 지표에 아직도 쏠려 있습니다. 이 고용 흐름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다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요, 미국 밖에서 제조한 의약품에 이 100% 관세를 예고한 점도 증시 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환율은 1,410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이는 국내 증시의 급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45% 하락하면서 특히나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다는 점, 3,386포인트에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돌아섰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 5천억 원 넘게, 기관 4,891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지수 방어는 못한 채 2% 급락세 마무리했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 반도체 투톱 3%대, 5%대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역시 LG에너지솔루션 3% 넘게 하락 마무리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약세 흐름 마감하면서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마감한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역시 고율 관세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 마이너스 1.15% 기록했고요. HH현대중공업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셀트로이만이 유일한 빨간불을 켜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특징주까지 살펴보시면요. 네이버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네이버가 가상자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네이버의 주가도 요동쳤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한 카카오, 업그레이드 이후 사용해본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이 주가의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대 급락했던 하루였는데요. 83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째 하락하는 코스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개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쳐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급락세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알테오젠은 1.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 FDA 승인이 있었다는 호재가 있었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동안은 약세 흐름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역시 4%대, 3%대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펩트롬 역시 1%대 하락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시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파마 리서치만이 온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마 리서치는 시티바이오 지분 매각, 이 재생의학에 집중하겠다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지수 상승에 5%를 견인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2.93%, 그리고 HLB 2.27%, 삼천당 제약 역시 제약바이오주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랠리에 피로감이 있었을까요? 피로를 덜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시즌과 업종별 모멘텀의 새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인데요.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도 거론되곤 있지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반응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곧 개장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 훈풍이 불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텔이 TSMC에서도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소식이죠. 의약품 관련해서 100% 관세를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인텔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TSMC와 애플에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텔이 이렇게까지 투자 요청을 나서고 있는 이유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텔의 상황은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몇 년 사이에 미세 공정 경쟁에서 밀리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잃어왔고요. 그리고 CPU 분야에서는 AMD에게 또 AI 시대가 열리면서 GPU 중심의 엔비디아에게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컸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직접 인텔 지분 10%를 사들이면서 사실상 국유화가 진행이 됐고요. 국방부 보조금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소프트뱅크에서 2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5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낸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TSMC와 애플에도 투자와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는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PC와 데이터 센터용 CPU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한때는 AMD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암홀딩스 주가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오랜 경쟁자들이 손을 잡으면서 시장 전체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깃든 모습인데요. 결국에 인텔은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50억 달러, 또 2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애플을 통해서도 지금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는 인텔이 4%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텔이 파운드리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런 흐름들이 삼성에게도 분명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인텔과 손을 잡으면서 삼성에 맡기던 일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조금 나오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테그라 칩을 현재 삼성 파운드리 8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가 인텔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이 TSMC와까지 이제 손을 잡으려 한다는 점도 굉장한 도전인데요. 그동안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의 양강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미국 정부 지원과 또 글로벌 동맹을 등에 업고 추격을 하게 된다면 이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 확보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의 시선은 조금은 다릅니다.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과 수율, 즉 양품 비율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수년간 글로벌 고객과 협력해온 경험이 있고요. 안정적인 공급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강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객사들은 생산 차질이 없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술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더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삼성의 흐름을 보면 파운드리에서 그래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 11을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삼성의 7나노 EUV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과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수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5 CPU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도 개선 흐름이 뚜렷한데요. 파운드리 적자가 2분기에는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3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1조 3천억 원대로 줄 전망입니다. 닌텐도의 스위치2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용 칩 여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발렌스의 차량용 칩셋 같은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성의 전략도 분명합니다. 5나노나 7나노 또 8나노 같은 안정된 공정에서는 중국의 팹리스 고객들을 끌어들이고요. 또 2나노 최첨단 공정에서는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성숙 공정과 첨단 공정을 동시에 잡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삼성은 단기 실적 회복을 넘어서서 고객 다변화와 기술 신뢰도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경쟁력까지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인텔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부분에서 또 경쟁사인 인텔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본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외부 동맹으로 좀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 두 기업 간의 차이점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이 수출하는 의약품에 관련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점이 앞당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 직접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라는 강한 압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을 짓고 있거나 또 이미 착공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당장 다음 달부터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나라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문서화로 이루어졌는데 의약품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큰 틀의 합의까지만 이뤄졌고 최종 문서에는 서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의약품 관세 조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데 한국산은 약 40억 달러 정도.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규모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현지 공장이 없으면 미국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충격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유럽에서는 15%로 한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100% 관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셀트리온이 좀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선제 대응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은 확실히 이번 관세 발표 직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9월 23일에 미국 뉴저지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약 7천억 원의 인수를 이미 했는데요.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착공 중이면 관세 면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번 100%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단순 인수에만 그치지 않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13만 리터 이상을 추가 증설할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이 규모의 경우에는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2년치 재고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미국의 자체 공장이 없고요. 또 주력인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관세 부담은 고객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충격이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현지 생산 거점이 없다는 점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역시나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한 글로벌 수주 물량이 13조 원이 넘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지금 의약품 100% 관세 안에서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 중이면 이미 관세 면제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기업마다 대응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앞으로는 현지화와 다변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 공장을 인수하거나 또 증설을 하고 또 미국 안에 있는 위탁 생산업체와 계약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 내 CMO 기업들의 몸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관세에 대비해서 서둘러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의존도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한국바이오협회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라인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은 앞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특정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만의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나 통상 협상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줄여주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은 결국 이제 선제적인 투자로 현지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또 정부는 제도적인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함께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근본적인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이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좀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일라이닐리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착공 중인 공장들은 면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의 기업 간의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준비가 좀 덜 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관세 예고에 대해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 주가 안에서의 희비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도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온도 파이낸스와 손을 잡고 미국 국채를 XRP 레저 위에서 올리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이 제도권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시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협력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는 데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이 온도 파이낸스와 손을 잡고 단기 미국 국채를 XRP 레저 안에서 토큰화한 건데요. 이때 쓰이는 게 바로 OUSG 토큰입니다. 발행과 상환에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리플 USD를 예치를 하게 되면 OUSG 토큰을 받게 되고요. 이걸로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토큰을 리플 USD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지 거래와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XRP 레저의 경우에는 결제와 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굉장한 강점으로 꼽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 플랫폼인 이더리움과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리플은 이번 협력을 통해서 XRP 레저를 기관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결제 인프라, 즉 제도권 금융에 맞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상태입니다. 네, 결국에 핵심으로는 이렇게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도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금융업계에서는 RWA 토큰화라고 하는 즉 이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온도 파이낸스는 이미 이런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데 집중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단기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미국 국채는 수익률은 낮아도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의 장점인 실시간 거래와 유동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거래가 멈췄지만 XRP 레저에서는 주말이나 밤에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 각국 규제 당국이 토큰화된 국채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풀려야지 앞으로 더욱더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자산 토큰화 실험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글로벌 자산 또 토큰화 흐름이 이미 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력에서는 단순히 미국 국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이 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협력이 리플에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XRP 레저가 단순 결제망을 넘어서 기관용 디파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미국 국채 토큰화가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다른 실물 자산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또 지금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논의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본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국 시장에서도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강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영지식 증명 같은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됩니다. 다만 XRP 가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한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리플 USD 같은 실사용 기반이 확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국채라는 안전 자산을 넘어서서 이젠 전통 금융과 또 블록체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규제 리스크가 어떻게 풀어날지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리플이 XRP 레저를 제도권 금융의 인프라로, 주요 인프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지출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좌파 의제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대비 2.7% 올라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며 예상치에 부합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 개수 기준으로 전자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 상무부는 전자기기 내 반도체 칩 가치에 따라 15%에서 25%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중국 국경절과 추석 연휴 예약은 이미 마감돼 무비자 제도의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질적 효과는 내년 3월 성수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히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일제히 동반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이번 주는 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셧다운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경제 지표가 일제히 멈추게 됩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나흘 만에 좀 반등을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투심이 조금은 얼어붙었던 모습인데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이 소비 지수에 관련해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좀 소비 심리가 다시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소비와 소득 지표 역시 좀 탄탄하게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포함한 전 품목 관련해서도 가격 지수가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 이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왔습니다. 예비치보다 소폭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물가 지표가 그리고 소비 지출이 지수에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관련해서는 안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그리고 GDP 확정치로 인해서 비둘기파적인 전망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날 발표된 PCE 지표는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는 완화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텔 요즘 인공지능 관련해서 경쟁에 다시금 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과 엔비디아 협력과 함께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 투자까지 유치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인텔을 두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활의 아이콘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4% 넘게 급등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요즘 인텔 관련해서 투자 유치도 시작을 하게 됐고 AI 경쟁에도 뛰어든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액센추어인데요.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인력 구조 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AI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업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게임사입니다. 일렉트로닉 관련해서 이 아츠라는 기업은요. 관련된 사우디 국부 펀드와 사모펀드 이 500억 달러를 지금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막판에 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4% 폭등을 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부분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부 석유 수출을 좀 제한하기로 하면서 공급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경계감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 1.1%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바로 셧다운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정치 일정에서도 지금 변수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 연도 예산안 처리가 좀 지연이 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이 셧다운 시한 안에 지금 단기 지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이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되고요. 주요 경제 지표 또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투자 관련해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멈추게 된다면 이 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향성을 잃게 되고요. 리스크 회피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 관련해서 그리고 10월 1일 이 시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내놓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전 세계를 흔들었던 관세 이슈가 있었죠. 의약품 관련해서도 100% 관세를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반도체에도 지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부과하겠다, 좀 개수 기준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3대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요즘이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서 이 관련돼서 종목별로의 흐름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불이 조금 더 짙은 모습이죠. 이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소비재를 좀 제외하고 그래도 대부분 올랐다라는 점 포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임의 소비재 이상으로 좀 1% 넘게 뛰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인텔을 좀 짚어보자면 애플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4% 넘게 올랐으니까요. 가장 또 초록불을 강하게 띄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오라클도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2.7%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오픈 AI와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었죠. 하지만 오라클 자금 조달 우려뿐만이 아니라 소수 기업에 좀 집중된 매출이 경계심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락세로 좀 돌아선 만큼 오라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M7 종목들 안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즘 테슬라 좀 포지션을 바꾼 모습이죠. AI 혁신에 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2026년까지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웨도브시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게 됐고요.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조정했습니다. 5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오른 만큼 테슬라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연일 계속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4% 급등하는 흐름 가졌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의약품 관련해서도 관세 이슈가 있죠. 지금 당장 10월부터 100%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좀 희비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시장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에는 이 관세 리스크가 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가 상방으로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희비가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소비재 단에서 나이키가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나이키에서는 주요 공장이 아시아에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중요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경제 지표가 멈추게 되니까요.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지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한미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난기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연일 좀 잘 갔던 코스피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스피가 2.45%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좀 강했습니다. 합쳐서 1조 원이 넘게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는 830선을 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835선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좀 AI 관련해서 그래도 거품론은 있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좀 회복을 하는 유치였었는데 이 점 지난주 금요일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시금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1,412원대 두 달 새 좀 최고 흐름을 가져가게 있는데요. 달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환율 추이가 좀 외국인들의 유동성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관련해서도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흐름이었죠. 반도체 투톱도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5% 넘게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이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조선과 또 방산 관련해서도 요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선주들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조선주들의 빠짐이 더 큰 폭으로 심했습니다. HJ중공 같은 경우에도 8% 하락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안에서의 주가 추이도 사실 카카오 개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었죠. 금요일장에서도 6% 낙폭을 보였으니까요. 이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말 사이에 그래도 쇼폼 관련해서는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카카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의약품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명절을 앞두고 좀 중요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관련해서도 계속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장기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오프, 이 위험 회피라고 하죠. 위험 회피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연휴를 앞두고 좀 투자 심리가 흔들렸다라는 분석들이 많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이 추세적인 이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3,500억 달러 청구서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죠.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3,500억 관련 청구서와 함께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약간은 이 기대감이 약화가 됐죠. 관련해서도 하방 압력이 더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시장을 흔들었던 건 의약품 100% 관세 부과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관세 리스크 지금 관련해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의약품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또다시 좀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업이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또 특허 의약품에 관련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 건설 중이다라는 말은 착공이나 공사가 실제로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면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볼까요? 네, 지금 발표에서는 우리 정부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7월이었죠. 대통령실이 한국이 의약품 관세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7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다시 100% 관세로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EU는 제외다라는 거에서 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의약품의 수출액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 관세 좀 합의 내용에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 안에서도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내겠다라는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도 없다라는 점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미 의약품 수출액이 2조 원 가까이였습니다. 이 정도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할 점은 바로 EU와 일본 관련해서는 제외다라는 내용입니다. EU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산 의약품 관련해서는 100%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관련해서 EU와 미국의 공동 성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15%의 상한선이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EU는 아무래도 관세 적용에 대해서 100%에서는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G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존슨앤존슨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바이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얼마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업별로 대응 수준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점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얼마 전이었죠.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리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안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점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2년치 재고까지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세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볼까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에 이미 지금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요. 또 대웅제약과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안에서도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안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바이오팜도 보겠습니다. 미국령 관련해서도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FDA 승인까지 맞춘 상황입니다. 또 현지 생산을 시작한 만큼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점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이 모두 없음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서는 아직까지 송도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장 인수라든지 신규 건설 방안이 좀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DMO 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DMO 업체들 글로벌 대형 계약사와 지금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원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객사 그리고 CDMO가 각각 어느 정도의 관세 인상분을 부담하게 될지 이 점이 관건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큰 불확실성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처럼 현지 생산 거점을 좀 마련한 기업들은 당장은 그래도 안정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전망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제약바이오 있겠고요. 이 CDMO 기업들이 아무래도 더 수출이 많은 만큼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래도 보톡스와 미용 관련해서는 관광과 함께 또 계속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희비가 갈릴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좀 흔들었던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의약품 100% 관세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투심을 얼어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관세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올 때마다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트럼프 관세 부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약품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 안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업과 기구, 그리고 가구, 그리고 로봇 산업기계 이런 부문까지 이 여파가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동차 업계까지 크게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문은 잠시 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좀 신규 관세 부과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보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먼저 트럭 부문인데요.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안보와 미국 제조업 보호가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표 트럭 브랜드로는 일단은 캐니어스 그리고 피터벨트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들은 보통 외국 경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관세가 우리의 거실과 주방 영역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가구부터 살펴보시면요. 수납장이나 세면대에는 50%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했고요. 또 소파 같은 쿠션 가구에는 30%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산 제품이 미국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 미국 자국 내의 산업이 잠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 예고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관세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로봇과 산업기계 영역에도 이 안보에 영향을 좀 주는지 확인을 한 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상은 절단과 용접 장비와 같은 부분에 추가적인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주요 생산국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독일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조치는 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좀 중국 로봇 산업까지 견제하는 이 미중 패권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로봇까지 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관세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트럭부터 가구 그리고 로봇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서 의약품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듯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수입을 막을 권한을 이제 대통령이 갖게 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말 그대로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결국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의약품부터 트럭, 가구, 로봇까지 트럼프의 관세 확대 흐름이 차례차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인인 한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의약품 이전에 자동차가 먼저 한국 대미 수출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의 어떤 하박 압력이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업계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국가별 관세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EU는 일단은 선제적으로 15%로 관세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했고 심지어 이 안에서 소급 적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25%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7월에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15%로 낮추겠다라고 통상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발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부 모델들은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고 동일 차종이더라도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2에서 3천 달러 정도 더 한국차가 비싸게 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물류나 금융 비용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현지에서는 참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또 그대로 두자니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완성체 투톱인 이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를 일단 핑계로 가격을 좀 올리기는 어렵다라면서 버티기 전략을 좀 택했지만 이 버티기 전략은 이제 한계가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구도가 불리하게 흘러갈수록 한국 자동차 업계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점유율도 좀 줄 수밖에 없겠죠. 사실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점유율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10.6%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일본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기업 수가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또 경쟁력은 결코 뒤처지지가 않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대비해서 판매 성장률이 일본 다음으로 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 차가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에서 문제는 수익성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관세 부담 탓에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 크게 줄었고요. 특히 이 안에서 부품 업계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철강 함량이 좀 높은 부품에게는 50% 관세가 또 이미 붙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된다면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산으로 분류가 돼서 관세가 더 커집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중국산 철강 제품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우리 국내의 철강 업계나 부품 업계들이 한숨을 돌리기도 했지만 미국발 규제 확대가 더 이어질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도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거점이 멕시코입니다. 하지만 이 멕시코에도 최대 50%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우회 생산의 안전지대마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지금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에서 7월 정도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크게 급감을 했고요. 특히 7월에는 아주 소량의 차량만 판매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아직까지 인하 발효 시점이 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영업이익 전망에서도 하락할 것이다, 크게 빠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을 때 합산하면은 1조 3천억 원 가량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들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분기에도 사실 관세 부담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양사는 일단은 고수익 모델의 비중을 늘려서 좀 충격을 완화하겠다라는 전략을 내보이고 있지만 관세가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EU와 이런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이 관세 차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자동차 업계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업계는 여러 가지 관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파도들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노사 리스크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단협 난항이 계속이 되면서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현대차와 한국 GM은 합의에 성공을 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교착 상태입니다. 일단 노조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아는 이 파업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접점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1인당 1억 원에 달하는 요구액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와의 합의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결정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이 노사 리스크에 존재한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품사까지 파고들게 되는데요. 이 현대 자동차의 현대 모비스의 자회사인 이 모트라스와 유니투스가 파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기 파업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과 기아 광중 공장이 지금 현재 주요 라인들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울산 전기차 라인은 올해만 벌써 7번째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협력사 추산으로는 약 3만 대 정도의 누적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 생산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 업체가 멈추고 생산 손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완성차 전체 라인에 또 불똥이 튀는 구조입니다. 이 모트라스 노조는 현대차 노사 합의안의 임금 격차를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연휴 이후에 추가적인 파업 가능성까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가 또 있죠. 바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 배경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업계의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노사 리스크를 중심으로 파업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내 자동차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전기차 둔화까지 지금 현재 지속이 되고 있어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완성차 업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기 심리로 인해서 3분기에는 판매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내년에 신차와 보조금 효과를 기대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은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차이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좀 절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둘러서 관세 협상에 나서서 발효 시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책적인 지원들을 계속 이어나가줘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업계의 체감 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역협회 조사에서 진행한 결과인데요. 4분기 전망은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서 개선세가 보이겠지만 이 자동차와 부품 전망치들은 69.3으로 부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준선이 100인데 한참 밑도는 수치죠. 결국에는 전체 수출 기업들은 체감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 안에서 특히 반도체나 조선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동차만 뒤처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겠습니다. 현재 EU와 일본은 이미 결과를 합의에 나섰죠. 관세 인하가 적용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에는 가격 시차, 판매 그리고 실적 차이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계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고 서둘러서 빨리 이행에 나섰으면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의 속도와 현장의 안정 그리고 전략의 정렬까지 이런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우리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지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이제껏 해외까지 공략하고 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투자 압박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내부 전문가를 연구소장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에서는 외부에서 유통 베테랑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사 전략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인사 전략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은 시장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인도부터 살펴보시면요. 인도 반도체 연구소의 새 소장으로 라제시 크리슈난이 임명이 됐습니다. 20년 넘게 삼성 인도 연구소에서 일해온 내부 인재로 꼽히는데요. 메모리와 스토리지 개발을 이끌었고 또 특히나 AI 연산에 필요한 DDR과 HBM 기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현지 전문가를 앞세운 건 인도를 글로벌 R&D 거점으로 키우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인도 정부도 세미콘 인디아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0조 원 이상이나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리더십을 강화해서 인재를 확보하고 또 기술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북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부의 승진보다는 외부 영입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넘게 북미 가전 유통 시장을 경험한 마이클 맥더못을 소비자 가전 부문 부사장으로 데려왔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담도 커지고 있고 또 LG전자와의 점유율 경쟁도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유통 채널을 빠르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북미 시장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1대1 관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내놓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규제 핵심을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한 만큼만 수입도 무관세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수량과 같은 양만큼만 해외에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0만 개를 만들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100만 개까지만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특성상 반도체는 대만이나 한국, 일본처럼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별로 추적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작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삼성이나 TSMC처럼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런 관세 부담이 결국에는 서버나 스마트폰, PC를 만드는 애플이나 델 같은 고객사에게도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라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린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삼성 같은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불거진 겁니다. 1대1 관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해서 더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공장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고 관세 대응과 연결해서 어떻게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테일러 공장의 경우에는 삼성의 미국 전략에 있어서 굉장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지금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한 달에 10,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율 안정화와 고객사의 수요를 고려하면 실제 가동 규모가 20,000장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원도 탄탄한 상황입니다. 이미 텍사스 주정부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고 미국 연방정부 칩스법 보조금도 47억 달러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은 여기에다가 추가 투자를 더해서 2나노 공정과 패키징 그리고 연구 개발 시설까지 확충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 생산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1대1 관세 규제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일러는 AI와 자동차, 서버처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고객사를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삼성은 현지 생산을 기반을 확대하고 인재 전략까지 더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 관세라는 변수는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선 여러 가지 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테일러 공장은 미국 전략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치수법 보조금도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량까지 더 늘리겠다라는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성과로 이어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패키지를 두고 선불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내기로 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발언들은 분명한 압박 메시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선불은 미국이 투자 규모와 시기, 투자처를 정하고 한국은 현금이나 지분 투자로 바로 내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빌려주는 돈이나 보증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찰 투자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90조 원 가량인데 이 금액을 단기간에 현금으로 조달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외환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같은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백조 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합리성이 없는 협상에는 서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90조 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현금으로 조달하는 건 정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해법으로 이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어떤 의미인지 미국이 실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핵심은 외환 시장을 지킬 안전판을 만들자는 건데요. 지금 통화 스와프라고 하면 서로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약속을 말합니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미국이 달러를 내주는 구조고요. 만약 무제한으로 달러를 바꿀 수 있다면 큰 투자 부담이 생겨도 외환 위기를 걱정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꼽힙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기축 통화국에만 무제한 스와프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멕시코나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차선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기간을 나눠서 조금씩 집행을 한다거나 혹은 스와프 규모를 일정 한도 안에서만 늘리는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제한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의 핵심,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떠한 시나리오가 좀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투자 방식이 꼽히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익 배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출이나 보증 같은 금융 지원 비중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현금이나 지분 투자,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는 이익을 5대5로 나누고 이후부터는 일본과 합의를 한 것처럼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수백조 원을 현금으로 바로 쓰는 건 외환 위기를 부를 수가 있고 또 투자처와 수익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별로 투자 규모나 범위를 정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조선이나 원자력, 반도체 같은 분야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세분화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유엔 총회 때도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협상은 제자리였고요. 결국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한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사분은 좀 사실상 협상 과정이 좀 낮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투자 방식뿐만이 아니라 수익 배분까지 아무래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10월 말이라고 하죠. 이 에이펙 관련해서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소식입니다. 사실 이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반응이 좀 남달랐는데요. 사실 좀 싸늘한 상황입니다. 불과 나흘 만에 시가총액 3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카카오톡의 새로운 업데이트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23일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을 살펴보시면 친구 탭을 SNS처럼 바꾸고 또 숏폼 영상을 추가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연락이나 업무용으로만 쓰던 메신저가 이렇게 갑자기 SNS로 변하게 되면서 불편하다라는 반발이 커졌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크게 뜨고 또 광고도 많아지면서 피로감이 커졌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숏폼 추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런 불만들이 빠르게 번지면서 불안 심리가 곧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3조 원 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숏폼 추가에서 지금 아이돌 노출 문제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그 혹평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1점짜리 리뷰가 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100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숏폼 탭 설정 관련해서는 개선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그래도 흥미로운 점에서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지금 사용자들의 반응은 차갑지만 이 증권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증권사가 내놓은 분석을 보면 공통적으로는 실적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선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요. 예전 친구 탭은 단순한 전화번호부였지만 이번에는 사진과 근황이 피드 형태로 뜨게 되면서 이용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고 매출 확대로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AI 효과가 꼽힙니다.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카톡에서 챗 GPT를 바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구독 서비스나 커머스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변화는 혁신이 아니라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업무용으로 카톡을 쓰는 사람들은 SNS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적은 좋아질 수 있어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좀 잠재우느냐, 그리고 실적까지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용자들의 반발 관리인데요. 지금 여론이 악화가 된다면 일부 기능 조정이 불가피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전략의 성과입니다. 다음 달 챗 GPT 연동을 시작으로 해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을 AI 슈퍼앱으로 키우려는 구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편리함이 정말 나오게 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편이 줄고 AI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주가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반발이 계속되면 신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카카오톡 개편 아무래도 좀 불만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주가 또한 하락도 했지만 그래도 광고와 AI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적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